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오픈 AI가 던진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바로 챗 GPT의 새로운 구독 요금제에 대한 공식 발표문인데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챗 GPT 고라는 이 새로운 요금제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오픈 AI가 이걸로 뭘 하려는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일지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그냥 가격이 싸졌네 혹은 새로운 상품이 나왔네 이 정도로만 보면 핵심을 좀 놓치기 쉽습니다. 이건 사실상 오픈 AI가 AI를요 이제 소수 전문가나 기업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랄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 속으로 밀어 넣겠다는 거의 선전포고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그냥 인터넷 검색하듯이 소셜미디어 쓰듯이 AI를 쓰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이 이 발표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전략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발표문의 가장 큰 헤드라인은 챗 GPT 고 2026년 1월 16일부터 전 세계에 출시된다 이거잖아요. 월 8달러짜리 저가 요금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데 이게 사실 거의 1년 반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이 모델을 2025년 8월에요. 인도에서 처음 테스트했다고 나와요. 아, 인도에서요? 일종의 테스트 마켓이었군요. 네, 그렇죠. 거기서 반응이 뭐랄까 폭발적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170개국으로 조용히 확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오픈 AI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요금제가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이미 대성공을 거둔 거의 뭐 검증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전 세계 출시 이렇게 공식 발표만 한 거네요. 실패할 리가 없는 게임이었군요, 이건. 그렇죠. 이미 손에 확실한 데이터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걸 어떤 용도로 많이 썼는지를 보면 오픈 AI의 목표가 더 명확해져요. 자료에 언급된 걸 보면 글쓰기, 학습, 이미지 생성,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 전부 다 어떤 전문가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일상적인 작업들이네요. 맞습니다. AI를 일상으로 이 목표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기준으로 월 8달러, 기존의 가장 대중적인 유료 요금제과 플러스였는데 그게 월 20달러였잖아요. 네, 20달러였죠.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건 파격적인 수준을 넘어서요.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가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월 20달러는 사실 이걸로 업무를 해야지 하고 좀 마음을 먹어야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요. 맞아요. 좀 부담되죠. 그런데 월 8달러는 커피 두세 잔 값이죠. 그냥 한번 써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그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사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가격 정책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요금제가 나오면서 개인 사용자를 위한 옵션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된 거네요. 월 8달러에 고, 20달러에 플러스, 그리고 월 200달러에 프로. 먼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월 8달러짜리 고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이걸 쓰면 정확히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핵심은 양입니다, 양. 양이요? 네,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료 버전에 비해서 메시지나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량이 10배 더 많다고요. 사용하는 모델은 GPT-5.2 인스턴트인데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빠릿빠릿한 반응 속도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보입니다. 와, 10배라는 숫자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무료 버전 쓰다 보면 꼭 중요한 순간에 오늘 사용량을 다 썼습니다. 이 메시지 뜨면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 그 답답함을 월 8달러에 해결해 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긴 메모리와 컨텍스트 창을 제공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화를 좀 길게 하다 보면 AI가 앞에서 했던 말을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현상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딱 무료로 쓰기엔 좀 감질나고 20달러 내기엔 부담스러웠던 바로 그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요금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월 8달러의 사용량이 10배가 되면 그럼 월 20달러짜리 플러스는 갑자기 너무 비싸고 좀 애매한 요금제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용자가 고로 몰릴 것 같은데 이게 오픈 AI가 자기 시장을 갉아먹는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오픈 AI도 당연히 그 점을 고민했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고와 플러스는 단순히 양의 차이가 아니라 AI의 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요. 자료를 보면 플러스는 더 깊은 추론이 필요한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 사용하는 AI 모델 자체가 다른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Go가 GPT-5.2 인스턴트 모델을 쓰는 반면에 플러스는 GPT-5.2 Thinking 모델을 씁니다. 이름부터 다르죠? Thinking 모델은 아마 훨씬 더 복잡하고 묘묘한 뉘앙스를 잘 파악하고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뛰어난 한마디로 더 똑똑한 AI일 겁니다. 긴 보고서를 쓰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전문적인 코드를 짜는 것처럼 그 결과물의 품질이 아주 중요한 작업에는 여전히 플러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AI의 퀄리티에 돈을 내는 거군요. 고가 일상적인 주행을 위한 일반 세단이라면 플러스는 좀 특정 목적을 위한 고성능 SUV 같은 느낌이네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평소엔 세단으로 충분하지만 정말 험지를 가거나 많은 짐을 실어야 할 땐 SUV가 필요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게다가 플러스는 과거 모델이나 코딩 전용 에이전트인 코덱스 같은 그런 특수 모델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하니까요.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20달러를 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월 200달러짜리 프로가 있네요. 이건 뭐 가격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건가요? 자료에서는 이들을 AI 파워 유저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AI 기술의 최전선에서 기술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발자, 연구원, AI 아티스트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가장 강력한 최신 모델인 GPT 5.2 프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최대 메모리와 컨텍스트를 제공받습니다. 오픈 AI가 내놓는 새로운 기능들도 가장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AI 기술 그 자체를 탐구하고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랜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요금제를 세분화한 것만 해도 큰 변화인데 사실 자료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어쩌면 판도를 바꿀 만한 내용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광고 이야기입니다. 다들 AI 구독료만 생각했는데 오픈 AI가 전혀 다른 수익 모델을 꺼내든 거죠. 네, 이게 이번 발표의 진짜 핵심일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곧 미국 내 무료 등급과 챗 GPT 고에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변화예요. 지금까지 오픈 AI는 기술 구독료로 돈을 버는 회사였는데 이제부터는 사용자의 시간과 관심을 수익화하는 거대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 이런 신호탄이거든요. 구글이나 메타, 유튜브처럼요? AI랑 대화하는 창에 광고가 뜬다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하게 들리긴 하네요. 오픈 AI는 광고를 도입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표면적인 명분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모든 사람이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 AI 모델을 운영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서버 비용, 즉 돈이 들거든요. 이 비용을 광고 수익으로 충당해서 무료 버전을 유지하고 고 같은 저렴한 요금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결국 사용자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네요. 광고를 좀 보더라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AI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더 내고 광고 없는 쾌적한 환경을 사거나. 바로 그겁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려요. 첫째는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사용자 기반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 둘째는 광고가 불편한 사용자들을 유료 요금제, 특히 월 20달러짜리 플러스로 자연스럽게 밀어올리는 깔때기 효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발표문에서도 챗 GPT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등급은 계속 광고 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못을 딱 박았거든요. 월 20달러의 가치에 광고 제고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을 추가해준 셈이죠.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래서 이게 구글이나 다른 AI 회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픈 AI가 이렇게 나오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비상에 걸렸을 겁니다.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나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같은 경쟁 모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다들 더 좋은 성능을 내세우면서 기술 경쟁을 해왔는데 이제 오픈 AI가 압도적인 가격과 광고 기반 무료 모델이라는 새로운 전쟁터를 연 거니까요. 구글도 결국 비슷한 저가 요금제나 광고 모델을 도입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I 시장 전체가 광고 기반의 부분 유료화 모델로 재편될 수도 있겠네요. 마치 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처럼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AI 기술이 더 이상 소수의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전기나 인터넷처럼 누구나 쓰는 공공재, 즉 유틸리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얻는 플랫폼이 최종 승자가 되겠죠. 오픈 AI는 바로 그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선택지가 더 많아져서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당신이 AI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이라고 해보죠. 매주 리포트 자료 요약하고 발표 아이디어 정리하는데 챗 GPT를 씁니다. 지금 무료 버전은 쓰다 보면 꼭 결정적인 순간에 막히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고가 딱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월 $8, 커피 2잔 값으로 사용량 제한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리포트 초안을 잡고 외국어 자료를 번역하고 발표 자료 PPT 구성안을 짜고 심지어 발표에 쓸 이미지까지 생성할 수 있으니 학업 능률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리포트 제출 전날 밤에 사용량 제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끔 드는 광고는 그 엄청난 생산성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비용이고요. 그럼 이번엔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죠. 저는 프리랜서 작가나 마케터예요. 매일 블로그 글을 쓰고 SNS 컨텐츠 아이디어를 내고 광고 카피를 수십 개씩 뽑아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도 고가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초안을 잡는 데 사용량이 10배로 늘어나는 건 엄청난 무기가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단순히 많은 양의 텍스트를 넘어서 아주 설득력 있고 깊이 있는 글을 써야 하거나 특정 브랜드의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AI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글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면 그때 플러스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더 똑똑한 띵킹 모델이 그런 미묘한 작업에서 확실히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줄 거거든요. 결국 고로 시작해서 AI 활용 능력이 점점 높아지고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이 필요해지면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경로가 자연스럽겠네요.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명확해져요. 나는 지금 AI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가? 아니면 더 똑똑한 AI의 도움이 필요한가? 전자는 고가 답이고 후자는 플러스나 프로가 답인 거죠. 이번 개편으로 그 선택지가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이제 선택은 사용자인 당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활동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때로는 광고가 포함된 AI가 전 세계 수억 명의 일상적인 도구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를 넘어서 우리가 외로울 때 대화하는 친구,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 찾는 창의적인 파트너,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조언해주는 상담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AI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때 인간의 역할과 AI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 자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오버월드라는 회사가 공개한 웨이포인트 1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텍스트로 영상을 만드는 걸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세상을 막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키보드랑 마우스로 직접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기존 기술이랑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왜 중요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이 실시간 인터랙티브 비디오 확산 모델이라는 이름 그 자체예요. 인터랙티브. 네, 예를 들어서 청취자분께서 염소가 노는 아름다운 계곡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걸 그냥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닌 거죠. 보여주는 게 아니다. 네, 말 그대로 그 계곡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안을 직접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제 마우스 움직임, 키보드 입력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음 세상을 만드는 뭐랄까 새로운 프롬프트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싹 돌리면 AI가 이 사람의 오른쪽에는 이런 풍경이 있겠구나 하고 즉석에서 그려주는 거죠. 와, 핵심은 실시간이랑 상호작용 이 두 가지거든요. 네네. 기존에도 월드 모델이라는 기술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건 보통 만들어진 영상에다가 제어 기능을 나중에 더 씌우는 방식이었어요. 아, 나중에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몇 프레임에 한 번씩 살짝 움직이는 수준, 당연히 지연 시간도 느껴졌고요. 그렇군요. 실시간과 상호작용이 핵심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연 시간 없이 제로 레이턴시로 모든 프레임에 반응한다니 이건 거의 마법 아닌가요? 그 마법의 비밀은 훈련 방식에 있습니다. 훈련 방식. 이 웨이포인트 1은 처음부터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무려 1만 시간 분량의 비디오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훈련이 됐거든요. 1만 시간이요? 네. 기술적으로는 디퓨전 포싱이랑 셀프 포싱이라는 두 단계 기법을 쓰는데 이거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비유 좋습니다. 디퓨전 포싱은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데이터를 보면서 기본기를 익히는 거죠. 아, 정답을 보고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셀프 포싱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즉흥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서 스스로 어색한 부분을 계속 다듬어 나가는 거죠. 아하. 바로 이 즉흥 연주 훈련 덕분에 우리가 뭘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입력을 해도 AI가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냥 악보대로 치는 게 아니라 관객 반응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이어가는 재즈 연주자처럼 훈련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지연 시간 없는 상호작용의 열쇠였던 거죠. 이야. 그리고 이런 기술을 뒷받침하는 성능도 공개가 됐는데요. 월드 엔진이라는 자체 추론 라이브러리를 쓰면 일반 소비자용 GPU, 그러니까 5090에서도 초당 60프레임이 나온다고 해요. 잠깐만요. 5090 GPU에서 60fps요? 네, 2스텝 설정 기준이긴 하지만요. 아니, 그건 웬만한 고사양 게임도 최적화하기 힘든 성능인데 AI가 실시간으로 세상을 만들면서 그 속도를 낸다는 건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놀라웠습니다.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게임 세계를 렌더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신호탄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게 게임 영상으로 훈련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게임에 없는 행동, 예를 들어 갑자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 데이터에 없으니까 시스템이 멈추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 모델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아, 역시. 훈련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럴듯한 결과를 추론하고 보관하는 데 아주 능숙한 거죠. 아마 하늘나는 자동차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데이터에 있던 자동차랑 비행기 이미지를 좀 어설프게 조합해서 기괴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네, 완전히 다른 맥락의 상호작용은 아직 불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정리해보면 이 웨이포인트 1의 핵심은 우리가 AI가 만든 영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감상하던 시대에서 그 세계를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AI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AI가 즉석에서 만드는 꿈속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AI가 만드는 꿈이라 표현이 멋지네요. 감독도 디자이너도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세상인 거죠. 당연히 게임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상훈련이나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AI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에서의 경험은 인간 개발자가 모든 걸 정교하게 미리 설계해 놓은 세상에서의 경험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혹은 인간의 정교한 설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학 연구실에서 나온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채 1년도 안 돼서 4억 달러짜리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돈으로 거의 5,500억 원인데 그 중심에 있는 레딕스 아크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네. 레딕스 아크가 만든 S질랭이라는 도구가요.
AI 모델을 더 빠르고 또 저렴하게 실행시켜주는 기술이거든요. 더 빠르고 저렴하게요? 네, 이걸 소위 추론 최적화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같은 서버로 100명이 겨우 쓰던 챗봇을 한 500명이 쾌적하게 쓰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마법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아시다시피 AI 서비스 운영비의 대부분이 사실 서버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서버 비용이죠. 그걸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여주니까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서버 비용 절감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아주 큰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레딕스아크의 그 놀라운 기업 가치가 설명되는 거군요. 이 회사가 UC 버클리 연구실에서 2023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작년 8월에야 세상에 알려졌다고요. 정말 신생 기업인데 벌써 4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결국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이라면요?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잉성이라는 인물이 그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 출신 엔지니어고요. 아, XAI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데이터브릭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UC 버클리의 아주 저명한 교수죠. 이온 스토이카 교수의 연구실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아, 이건 그냥 똑똑한 개발자들이 모인 수준을 넘어서네요. 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거죠. 이미 성공 방정식을 아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판을 짜고 들어온 그런 그림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레딕스아크가 유일한 사례도 아니에요. 또 있나요? 바로 그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또 다른 추론 최적화 프로젝트 VLM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VLM? 여기도 최근에 10억 달러 가치로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안드레슨 호로이치 같은 정말 거물 투자사가 나섰다고 하고요. 와, 이건 명백한 추세입니다.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 추론 최적화라는 건 거의 학계에서나 논의되던 주제였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AI 산업의 가장 뜨거운 투자처가 된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어떤 점이요? 핵심 기술인 서질행은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공개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모두가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수억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돈을 넣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요즘 AI 업계의 새로운 성공 공식, 뉴 플레이북이 되고 있어요. 뉴 플레이북이요? 네, 예전에는 기술 그 자체를 파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먼저 강력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게 하는 거죠. 아, 일단 우리 기술을 안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사용자를 고객이 아니라 일종의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자를 잔뜩 확보한 뒤에 레딕스아크처럼 마일즈라는 특화된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편리한 호스팅 서비스 같은 유료 상품을 내놓는 전략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생태계를 장악한 다음에 그 안에서 더 편하게, 더 전문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모델? 바로 그거죠. 근데 이런 오픈소스 기반 모델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더 큰 기업이 이 기술을 그냥 가져다가 약간 개선해서 더 저렴한 유료 서비스를 내놓으면 레딕스아크 같은 회사는 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 위험은 항상 존재하죠. 네. 하지만 이 시장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최초 개발자로서 갖는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거죠. 대기업이 그 기술을 이해하고 제품화할 때쯤이면 이들은 이미 저만치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AI 혁명의 아주 화려한 무대, 그 뒤편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AI 모델 자체만큼이나 그 모델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어떻게 거대한 비즈니스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건 결국 기존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추론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추론이었죠. 이렇게 추론 비용이 극적으로 저렴해지고 또 관련 기술에 막대한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과연 AI 모델을 훈련하고 설계하는 방식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그리고 부추기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길 가다가 갑자기 그거 해야 하는데 하고 뭔가 떠올랐는데 멈춰서 휴대폰 꺼내고 입력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겨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너무 많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순간을 위한 기술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할 일 관리 앱 투도이스트가 램블리라는 아주 재밌는 AI 음성 기능을 내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음성 메모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고요. 그래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그 기술적인 배경이나 사업 전략이 정말 영리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이게 그냥 음성 메모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내일 오후 3시에 팀 회의 잡고 맞다 목요일까지 보고서 초안도 끝내야지. 아니 목요일 말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두서없이 말해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쓰이는 기술이 구글의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인데요. 네. 이름에 플래시 라이브가 붙었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거의 동시에 알아듣고 텍스트로 바꿔주고 또 핵심 정보를 바로바로 뽑아내는 거죠. 와, 그럼 개인정보는 괜찮을까요? 음성 데이터가 어딘가에 남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명확히 했더라고요. 음성 데이터는 절대 저장하거나 AI 훈련에 쓰지 않는다고요. SOC2 타입 2라는 정보 보안 인증도 받았는데 이게 뭐랄까? 그게 뭔가요? 우리 보안 규칙 잘 지켜요 하고 한번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독립적인 기관한테 계속 감사를 받고 통과했다는 의미라 훨씬 신뢰할 수 있죠. 듣고 보니 사실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Rabbit R1이나 휴민 AI 핀 같은 기기들이 약속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말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이건 비싼 기기가 아니라 기존 앱의 기능으로 나왔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게 투두이스트의 가장 영리한 한 수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다른 경쟁자들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사도록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 힘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투두이스트는 이미 수백만 명이 매일 쓰는 앱에 이 기능을 그냥 쓱 추가해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기기를 사고 사용법 익히고 충전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앱 업데이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이건 접근성 측면에서 완전히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와, 그건 정말 똑똑하네요. 근데 이론은 완벽한데 솔직히 저도 이런 신기록 나오면 호기심에 한두 번 써보고는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하하,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꾸준히 사용했다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베타 테스트 초기에는 할 일 생성 성공률이 40%에 불과했어요. 40%면 좀 낮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62%까지 끌어올렸죠. 기술이 정말 빠르게 똑똑해졌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사업적으로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가요? 무료 요금제를 쓰던 신규 사용자들이 이 램블 기능을 경험한 뒤에 유료 요금제로 전환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무려 5배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5배나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건 램블이 단순히 신기하고 재밌는 기능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군요. 네, 여러분의 시간이 절약되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걸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이 생긴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성공 지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도이스트 램블은 완전히 새로운 기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쓰던 앱 안에서 정제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을 체계적인 할 일 목록으로 바꿔주는 AI 비서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편리함이 실제 유료 전환율 5배 증가라는 놀라운 사업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중얼거림까지 다 이해하고 정리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굳이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화면을 터치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 과연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어쩌면 머릿속 생각과 디지털 세상의 행동 사이를 가로막던 마지막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변화가 우리의 일과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